며칠 동안 잘 쉬셨어요? 네. 저번 주에 뭘 배웠죠, 저희가? GPL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GPL은 일단은 재테크의 3원칙이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라고 그랬는데, 안전성을 이야기할 때는 1순위가 원금과 이자가 4원이 정도 있기 때문에 후순위가 아니잖아. 물론 GPL은 아파트 1순위도 있지만, 또 약정금리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과거에 1순위가 17%, 19%, 22% 배당을 받았는데 현재 금리가 3%면 3을 더하면 6%밖에 배당을 못 받으니까 후순위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채무자의 직업들이 있다. 수익성은 지금 17, 18, 19, 20이니까 이 정도 수익이면은 주식하는 사람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날 거예요. 만약에 유동화로 질권대출을 일으키면 70에서 120%니까 더 수익이 큰 거고, 환금성은 오늘 그 물건을 두세 개 준비했는데 기존에 이제 GPL 투자를 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자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전세돈을 빼줘야 된다는 이럴 때 그 돈을 이제 본인이 찾고 싶을 때 그럴 경우에는 근저당권 이전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수수료 0.5가 있으면 돼요. 3%에서 3.5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유동화 순환 투자는 그 근저당 설정을 담보로 근저당권 질권 대출을 받는 게 유동화 순환 투자에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유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GPL 투자했을 때 위험과 리스크가 존재를 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낙찰 예상가형. 이제 이 근저당권 이전하는 부분, 이 이전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하고, 이 환급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환급금을. 수수료 환급이 되는지 약정수가 있을까 하는 거 보고, 저번 주에 이제 잠깐 나눴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렇게 금리가 높은, 이제 은행에서는 저금리, 그 다음에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은 중금리, 우리는 고금리인데 왜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 부분을 살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LTV는 담보 비율이에요. 지금 이제 서울 3구역 그 다음에 용산을 빼고는 전부 투기 지역이 풀렸는데, 투기 지역인 경우에 9억까지만 40%, 9억 초과는 20%, 그 다음에 15억 초과는 아예 대출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풀렸는데,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안 풀어준 게 이거 DSR이에요. DSR은 내가 대출받은 약관대출, 신용대출, 모든 대출을 포함해서 내 수입에 DSR 40에서 60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연봉이 1억이면은 6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 그래서 LTV, DTI, DSR, 그 다음에 신용정보, 소득정보를 보기 때문에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거죠. 그리고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알아내서 좀 풀어줬는데 그 부분도 대출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자금에 한해서 80%까지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많이 풀어준 상황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죠. 저번 주에 잠깐 다뤘던 내용들인데, 이거는 세무자가 사업자이고 월 매출액이 1,000만 원입니다. 후순위 GPL 5천만 원이고 월 75만 원, 금전이 18%. 그리고 후순위 내부 대환 이렇게. 저도 이제 우리 딸한테 이 강의를 들어보라고 했는데 이 용어 자체를 몰라요. 대환이 뭐냐면 대환은 대신 상환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액티캐시가 대출이 나갔던 거를 이번 대출로 갚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 비율은 64%.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것들은 내가 이제 중개업자 래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65% 넘는 거는 올리지 말아라. 주지도 말아라. 그리고 소득이 없는 것들은 주지도 말아라. 소득이 없는 것들 여러분이 투자했을 때 이자도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오면은 이 사람은 신용카드 내역이 있어서 이걸 넣습니다. 신용카드 인정을 안 해요. 은행은 되는데 왜 여기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역으로 환산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우리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4.5씩 내서 9%를 내죠. 그거를 현재 내는 금액을 9로 나눠가지고 환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대수 648세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물건은 직장인이어야 된다고요. 안전성을 이야기할 때 경매 들어가서 원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지만 원금을 못 받을 경우에 이 사람이 급여업료를 하면 되니까. 두 번째는 역세권이 있는 주변은 집값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 300에서 500세대 이상은 주변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다. 그 다음에 직전과
주거 지역이 근접한 지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건물 아파트를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후순위 취재 신청자, 세무자 및 배우자가 사대보험갈 직장인들. 여러분들이 대출을 원하지 않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 부분은 이런 것들, 세입자가 있는 것들, 무자격자,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3, 4개월 만에 잦은 대환자, 담보비율이 80% 이상인 것들, 다세대나 오피스텔은 여러분들이 대지 지분이었기 때문에 갈수록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아예 물건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투자된 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집, 강사 월수도 230만원, 5천만원을 투자했어요. 91만 6천원. 이 당시에는 22에 24였어요. 2028년 2월 8일 이전에. 28일에 2월 8일. 지금은 2018년 2월 8일 이후에는 법정 최고이자가 20%이지만 2월 8일 이전에는 22에서 24였어요. 많이 받을 때는 66%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34.7%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국민은행이 1억 3,200이고 설정금액이 120%에서 1억 6,400을 했고 우리가 5천이 나가면서 6천원을 설정을 했죠. 자,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찾으셔야 돼요. 자, 대부업체들이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130% 설정을 했어요. 자, 이 130% 우리는 150% 설정을 하는데 150%면 7,500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개인회생 신청이면 2년 동안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1,0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130% 설정.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 돈을 빼고 싶을 때 NPL 법인들이 130% 설정한 거 안 살아요.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150%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5천에 전세금 500만 원 설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경매에 들어갔을 때 비용을 줄이거나 최우선 면적을 배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유리한 부분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자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설명을 했어요. 대학 강사로서 230만 원 수입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5천만 원에 매달 90만 6천원 받는다. KB 시세에 82.6에 낙찰가가 된다고 2억 3,200에 1순위 원고 국민은행이죠. 1순위 이 이자는 뭐냐면 낙찰 받을 때까지 11개월의 이자 6.5, 3.5인데 3을 더하면 6.5니까 775만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투자하고 여러분이 투자한 이 금액은 법정 최고이자 24% 계산했어요. 11개월. 그리고도 3천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안전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원금과 이자와 여러분이 투자한 거 이거까지 합쳤을 때 계산해보면은 이 금액이 입찰했을 때 시세 차익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한 6천 정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채무자한테 이 서류를 떼어나게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국세지방서, 안담증명서, 지방서 세무표안대증명은 근본, 초본, 대지증명, 전체증서, 사업자증명증, 사업소득금액증명, 부가세 납세증명은 거주거리 확인서. 이걸 다 구비 서류가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제 대출을 받아요. 소비대차 확정서, 대부분의 표준 작성서, 설정계약서, 위임장, 임대차 확인서. 이 확약서 내용에 이 사람이 60일 이상 이자가 지연됐을 때 연 20% 받는다는 내용과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 기한은 상실로 연 20% 받는다는 내용이 써있어요. 이 내용이 그다음 개인 신용정보 협정동의서, 질권 설정 승낙서, 대의변제 요청서, 대의변제 승낙서. 이 상환 위임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무사님이 채무자로부터 상환 위임장을 받아놔서 법무사님 통장에 입금해서 법무사님이 선순위 대환하고 나머지 돈을 채무자한테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의변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과정 중에 이제 선순위가 경매가 들어갔을 때 대의변제를 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에 법정 대의변제. 그런 경우에 미리 대의변제 요청서, 대의변제 승낙서를 받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서류를 사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접수번호가 나올 때, 이 설정계약서하고 위임장의 접수번호가 나올 때 여러분은 법무사님 통장에 돈을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매달 이자를 받으시고, 만약에 이자를 못 낸다 그러면 60일이 지연이 됐을 때 기한행 상실 및 부동산 임의경매 통보 1차 보내고, 3개월이 안 들어왔을 때 부동산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통지서를 또 보내요. 그 다음에 채무자를 찾아가서 만나서 이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채무자가 5개월 동안 이자가 안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되셔야 돼? 제가 채무자가 이자가 안 들어와서 의정부, 대전 다 찾아가 봤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전화로 하는 거하고 찾아가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느낌이 나요. 찾아가서 자, 이게 연 20%씩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 집값이
1년 후에는 2천만 원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금매로 매각을 해서 싸게 내놔라. 그러면은 시중 물량 내서 안 뛰고 집도 경매로 안 돼. 경매로도 가면 90%에 낙찰되고 10%가 날아가는데 더 유리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시키든지 그리고 해결 방법이 없다. 가압류나 이런 게 여러 건이 나면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채권을 매각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경매로 매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 이 물건 보고서 보는 방법은 자, 이게 이제 투자 요청 금액이고 이게 매달 받는 이자예요. 이게 17% 약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게 KBC세고 KBC가 3억 8,500이면 실제 매매가는 4억이 넘어요. 그 다음에 1순위 대출금, 원금, 잔액, 설정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는 방법.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17%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19% 하면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채무자한테 19%면은 대출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오케이 19% 하면은 여러분들이 2%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듣는 목적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서 2% 올릴 때 2%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수수료 4%다. 그러면 2%면 여러분 수수료 1%만 내는 거예요. 2%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결정에서는 채무자한테 구비 징구서류, 은행에서 징구서류보다 더 많아요. 은행에서 떼어나는 징구서류보다. 그 다음에 이게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 서류를 다 받아요. 은행에서 받은 서류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스캔해서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원본 서류를 7일에서 10일 후에 집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접수번호가 나올 때 번호사님 지정해서 자, 전주에 투자됐던 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월요일날 대출이 기표가 되는데 채무자는 400원 가입자에 연수금 5천만 원. 1순위에요, 1순위. 자, GPL은 1순위도 있고 2순위도 있는데 1순위도 있다고. 이건 1순위짜리예요. 1순위는 담보 비율이 60%라도 여러분 투자하시면 돼요. 70%도 투자하시면 되고 채무자 소득만 보고 투자금 1억 2천만 원, 원리자 175만 원, 17%. 기대출 대환. 보금리다. 이 사람들이 보금리를 이번에 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LTV는 48%, 15층 중에 3층. 너무 좋죠. 뭐 이런 거는 돈 있으면 투자하면 되죠. 연체되면은 최고이자 150%까지 이자 받으면 되니까. 1억이면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1억 2천 나기를 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400만 원을 더 쓸 수 없느냐. 투자자한테 400만 원을 요청하는데 1순위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담보비율도 낮고 해서 투자자가 오케이를 해서 1억 2천 400만 원 월요일에 기표가 돼요. 자서와 동시에 기표가 되고 이 물건을 보면은 실거래가는 2억 5,900인데 우리는 KB세로 하죠. KB세는 주변에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평균가를 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로 따지면 900만 원이 더 낮은 금액으로 담보비율을 설정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세대수가 있고 적용 면적이 있고 그다음 평수. 그다음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투자했을 때 150% 설정한 게 1억 8천이다. 그리고 매달 이자를 받는다. 담보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매매가 금액이 2억 5,900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 기준으로 채무 수령이 되고 구비서를 떼어나게 다 했어요. 채무자한테. 자, 국세지방서 안납주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온다고 할 때 이 사람이 국세가 1억 원이 밀렸다. 경매 들어가면 1억 원이 먼저 배당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 나갈 때 국세지방서 체납이 없으면은 세금 체납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보다 먼저 배당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입추대를 확인을 통해서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살고 있는지 주주소 신주소를 통해 확인해. 여러분들이 대출 나가신 분은 이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 세목걸 다 대주면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이 아파트 위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다 나와요. 여기에.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시죠? 여기 보면 2022년 10월 12일 날 11, 12, 1, 2, 3, 5개월 만에 대화하는데 이 사람한테 대출을 또 요청했겠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담보비율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금이 부족하다. 뭐 여러분도 1,000만 원짜리 사업자나 5천만 원짜리 사업자를 내고 정당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많지 않잖아요. 여기도 서민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 자금을 유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건도 천안역 더블 역세권, 기차역 천안역 담보비율 62%, 시구청 중에 3층. 자, 중도상환수술 1%를 왜 그럴까요? 중도상환수술 1%를. 자, 법정 최고이자가 20이니까 금리가 19니까 19에서 1% 중도상환수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1년 이내 상환시. 그러면 2천만 원이 1년 이내 상환이다 1%면은 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용기간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건 이따가 다뤄보기로 하고. 자, 어떤 업체는, 이 업체는 대구 사업자가 없어요. 중개하는 업체예요, 여기는. 이 물건을 주는 업체는. 그래서 여기는
18이나 19 둘 중에 하나 나한테 선택을 하나요. 난 무조건 19%로 선택을 하죠. 19% 올려드리고 18%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 18%에 좀 더 2%를 받겠다 그러면 18%에 2% 받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주변에 매매가 1순위가 지금 원금 1억 6천이고 120% 설정해서 1억 7천 이렇게 설정했어요. 자, 이 금액에 125로 나누면 이 금액이죠.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여기도 보면은 최근에 매매가가 있네요. 매매가 2억 5천이고 2022년 9월에 매매가 됐다. 자, 이렇게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자, 대출 금액 150% 설정, 전세권 설정, 19회 중도상 1%. 법인 대표, 이건 세금계산서 발행받아서 경비 처리해야 되니까 세금계산서, 사업장 주소지, 채권서로 손달 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인 경우에 채권서로 손달 부서. 자, 이거를 투자자하고 제가 법무사님한테 보내요. 법무사님 150% 설정하고 본인들이 19% 약정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자서를 받아요. 이렇게 자서를 이렇게 받으면은 19%에 20%고 중도상환수율은 1%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그 대출일 이거 저번주에 2월 9일 날 나간 건데 이자 관리비는 자, 공무원들은 월급날이 언제예요? 10일이니까 15일로 책정할 거고 금융기간은 23일이거든요. 25일날 체크할 거고 채무자가 책정을 한 거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채권자 도장 라인이 빠져 있어요. 이 서울자산관리 대부님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여기 한 7억 정도를 투자하고 계세요. 이분은 바빠서 매일 등산을 좋아하셔. 막걸리하고. 그러니까 여기 갈 시간이 없어. 여기 이 사람 만나러 갈 시간이 없어. 천안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공단으로 놔두고 여러분이 원부 서류가 와요. 7일, 10일 동안. 그럼 여러분 도장을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채권자가 굳이 채무자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자, 본인 자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없을 때 원주무효가 되니까. 자,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서 소속 있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서류가 사진 찍어서 보낸 서류예요. 여기 보면은 국세지방세 안남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서, 등본, 초본, 등기, 그 다음에 부가세 단수증명서, 이게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본인 신분증, 그 다음에 이게 구비서류, 징부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자, 소비대 작성서, 이거는 대부니까 대부분의 표준 작성서, 위임장, 상환장, 협약서, 이게 개인 시험료만 그냥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수수료를 얘기하죠. 이렇게 채무자 3.5인데 여러분 직접 관리해서 3%. 이쪽에 입금하라고 그러고 여기 세금에서 발행해달라고 썼어요. 제가 이걸 다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저당 설정 및 전세권 설정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때 근저당하고 전세권 설정 접수번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법무사님 통장으로 유입장을 받아 보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세금에서 발행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물건을 한번 다시 체계적으로 한번 볼게요. 사대보험가입 직장에 이렇게 애써 이 사람이 투자를 했고, 자,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수수료 입금하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신광배님 채무자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당일날. 대출 나간 당일날 문자를 보내요. 왜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당일날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입력해 놓을까요? 저는 대출금 이자를 안내해주는 직원입니다. 라고 답장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그럼 대출금은 저는 이제 15일 날이라 했죠. 이 사람이. 대출 나간 날짜가 9일이잖아요. 9일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자, 대출금 이자는 한편 넣기가 있고 양편 넣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받으셔도 돼요. 원래는 한편 넣기인데. 자, 9일이니까 2일부터 10일 날부터 15일까지 6일치 이자 19%에 6만원짜 상해보시고. 자, 그런데 자, 여기 대출일 상환일 금리까지 하고 1년일 상환 수수료 1%라고 써놨는데 이자 입금계단까지 써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하나를 더 썼어요. 왜 썼냐면은 자, 2천만 원에 19% 12개월에 31만 6천 원을 매달 그 다음 달 고정적으로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자를 안 보내요. 문자가 안 들어왔을 때 다음에 또 한 번 보내줍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걸 관리하는 건수가 지금 150건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문자를 보냈는데 이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한테 문자가 오면 여러분 문자를 또 보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자가 안 들어왔다. 여러분 저한테 문자를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전화했다가 또 전달해줘야 돼요. 복잡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자 안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정 어려울 때 나한테 전화 한번 해달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좀 굵직한 목소리를 강하게 얘기하죠. 이자가 안 들어왔다는